조윤구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수감학원에서 이제 초중부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최상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영재학교나 자사고나 이쪽까지를 좀 길게 보고 받는 특별반 형태로 만들어서 진행하고 싶어서 오늘 모시게 됐고요. 저는 조금 이쪽 일들을 좀 오래 했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학원 일을 시작한 게 2003년도가 2004년도 정도 됐었는데 그때 부산과학고가 지금은 한국영재학교, 전국 단위 영재학교로 바뀐 다음 해에 제가 학원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영재학교 쪽 일을 쭉 해왔어요. 그래서 올해가 딱 20년 차가 찼고요. 21년 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재학교 쪽은 어쨌든 뭐 계속 해와서 뭔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일단 제가 이제 이과 최상이라고 하면 최근의 트렌드는 이렇게 되죠. 계속해서 이제 의대 쪽이 강세를 띄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의대 쪽이 전체 수능 인원으로 따졌을 때 차지하는 퍼센트가 있잖아요. 인원들로.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대충 이제 영재원 비율과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의대 쪽을 간 친구들 중에 한 3분의 2 이상은 초등학교 때 영재원 경험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퍼센트 자체가 많이 잡아서 7%쯤 되나요? 의대가. 그렇기 때문에 매년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의대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 비율이 아주 낮은 학교도 있고요. 매우 높은 학교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대 쪽 통계조사를 하다 보면 재미난 것들이 있어요. 저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학교는 어떤 영재학교는 어디다 뒤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의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능이거든요. 수능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최상위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조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요거는 2024년 작년 거 제가 못 뽑았어요. 재작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들어가시면 이렇게 엑셀 파일로 다 줘요. 제가 자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그거는 정말 예쁘게 중간 부분이 제일 많고 어느 영역은 양 사이드로 줄어들죠.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수학은 조금 이상하죠. 저 오른쪽에 표준점수가 매우 높은 쪽이 이놈에 확 늘어나는 곳이 있죠.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우리나라 수학 못한다, 수학하기 힘들다, 수학 공부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저 끝에는 많아요. 과학입니다. 모양이 이렇죠. 물론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는 물론 이렇게 전체 좀 남학생이 좀 못하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여학생 이쪽으로 많이 가서 그래요. 과학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는 거니까.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총 모양 이상이에요. 이런 모양이 그래도 정상인 거잖아요. 중간이 볼록해야 되는데 양 앞쪽이 볼록하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원 과정은 이랬는데 투 과정은 조금 더 심합니다. 수학입니다. 국어는 그래도 정규분포, 수학은 이쪽으로 확 쏠려 있는 게 보이시죠? 과학입니다. 물리입니다. 이상한 그래프죠. 왜 이런 부분이 나타나냐면 이쪽을 차지하는 포지션을 차지하는 친구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보통 영재학교나 과고 출신들이 저 자리 다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수학과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의 성적이랑 과고나 영재학교에서 중간 이하 정도 되는 친구들의 성적이 비슷하게 나와요. 수학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진짜로 높은 표준 점수의 높은 점수 차지하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는 조금 힘든 부분인 거예요. 일반계 고등학교를 갔을 경우에. 그러니까 등급이 안 나오니까 수학하고 과학에서 1등급을 포기하고 2등급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수학하고 과학은 제대로 공부를 하는 최상위권은 어느 정도 정해져 버려요.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걸 극복해 나가는 게 어려워지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특목고 입시를 벌써부터 이야기하냐 하는데 그냥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는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영재학교는 중학교 1학년부터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지원이 가능하고 간혹 아마 한 학년에 학교마다 한두 명씩은 2학년이 뽑혀요. 전국 단위로 따지면 한 10명 정도 2학년 때 영재학교를 갑니다. 그러면은 학교에 2학년 2학기 때 간단한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과정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받고 중학교를 조기 졸업을 하고 이제 1년 일찍 영재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친구들이 막 중간에 이렇게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근데 지금은 잘해요. 오히려 이제 그냥 형아들하고 넉살 좋게 어울려서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너무 일찍 가면 그런 친구가 있었죠. 서울가고 아주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그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사실 그 과학고라고 하는 안을 들여다보면 좀 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같이 팀워크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들어오면 한 명이 없는 듯 하고 수업을 해야 된다든지 좋은 결과가 나와도 와, 이 친구가 잘했구나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갈 수 있으니까 서로 이제 좀 기피하게 되겠죠. 그럼 팀을 못 짜잖아요. 그럼 힘들죠. 그런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 친구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학년 정도 일찍 들어간 데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개인적으로는 3학년 때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부산에 지금 저랑 공부하는 친구들은 지금 중에 대구과학영재학교 2학년에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냥 제대로 공부해서 내년에 뭐 한가와에 가든 다른 학교에 가든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안 들어가는 케이스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1, 2학년 때는 아이들이 그냥 마음 편하게 지원해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3학년 때 영재학교 지원할 수 있는데 재미난 건 영재학교 지원하고 과거나 자사고 지원이 관계가 없어요. 3학년 때 2번 원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과에서 조금 이렇게 뭔가 자사고나 특목고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영재학교에 한번 지원해 보세요 라고 저희가 많이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뒤에 입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한번 어플라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겹치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딱 한 가지, 이쪽이 자사고입니다. 이쪽이 영재학교에 하나가 빠져요. 1학기 GP. GP 시험을 안 친다는 걸 빼면 내신이랑 생기부가 들어가고 자기소개서 써야 되고 면접으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하고 영재학교하고 입시 제도 자체가 매우 유사해요. 자, 어머니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문과 친구들이라면 사실 조금 권해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 친구가 법대를 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민사고를 지원한다. 근데 영재학교를 지원하는 게 크게 메리트는 없어요. 그죠? 과목을 따로 공부해야 하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친구가 뭐 예를 들면 유전공학을 하고 싶다. 그럼 영재학교를 지원 안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과인 경우에는 양쪽 다 고려를 하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의대죠. 의대 문제는 조금 이따 커리큘럼에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겁니다. 자, 의대를 뽑을 때 자, 최상위 의대를 기준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일단 서울대 의대 수시대 정시 몇 프로쯤 되는지 아세요?
서울대 의대 수시 인원 대 정시 인원 7대 3 정도 되거든요. 수시에서 많이 뽑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학교들 정시를 많이 뽑는 의대는 어느 의대들인지 아세요? 네, 연대 많이 뽑습니다. 연대 많이 뽑고요. 그 다음에 성대. 그리고 저기 이제 빅5로 넘어서면 정시 비율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근데 빅5 안쪽으로 들어가면 대부분이 수시를 좀 많이 뽑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잘하는 친구들 먼저 선점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의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은 굳이 따지면 화학과 생물이겠죠. 그죠? 여기 물리 베이스에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대부분 수능에서 두 과목만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를 보면 이 친구들을 전체적인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학, 교과 내신, 그리고 과학은 이제 면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도 봐야 되니까요. 근데 정시는 사실 아시겠지만 수능 점수로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뽑힌 친구들하고 정시로 뽑힌 친구들하고 의대에서 보면 수시가 조금 더 이제 빅5 쪽에서 원하는 문제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정시는 저기 뒤에 세연선도 있지만 저기 고3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수생들이 전부 다 여기 몰리거든요. 이거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의대를 가는데 정시로 간다는 건 재수생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이 되게 어려웁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고3 때까지 기준으로 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좋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과정은 수시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쪽이 과고 커리큘럼입니다. 수학 많이 하죠? 과학 4과목을 다 해요. 아대미 과정을 최소 하나 이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과고 출신에 공부한 친구들이 수시 쪽으로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굉장한 메리트가 생겨요. 근데 지금 과고에서 의대는 안 뽑는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연 그런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의대를 가는 친구들이랑 영재학교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하는 내용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택을 언제 하시면 되냐면 중학교 2학년 때 하시면 돼요. 공부를 쭉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걸 같이 최상위로 묶어서 지금 수업을 짜려고 하는 겁니다. 영재학교에서 의학, 약학계열 진학 현황입니다. 한 학교만 0%죠. 예, 이 학교만 0%입니다. 왜냐하면 의대 간다고 하면 졸업 학점을 안 줘버립니다. 졸업 자체를 안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못 가요. 못 가는데 지금 저쪽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제 제자가 있는데 한강이 나왔고요. 카이스트 졸업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 치의전 들어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그 생명과학 전공해서 이제 연구소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작년에 자리가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시는 그 사태 때문에. 그래서 일단 서울대 치의전 진학을 해서 석사 따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 따고 그 다음에 좀 자리 생기면 다시 카이스트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서울대 치의전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뭐 어차피 공부하는 거 석사 하는데 석사 준비할 때 그냥 뭐 라이센스 하나 정도 따놓으면 되는데 뭐 의대 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메리트를 못 느껴요. 한강인 출신 친구들이. 굉장히 여유로워요.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여기 보시면 서울과학고가 꽤 진학률이 높죠. 근데 저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왜 저렇게 됐는지. 이렇습니다. 여전히 매년 20% 정도가 서울과학고에서 의대 쪽으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학고나 한국영재학교나 둘 다 민사고 포함입니다. 민사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민사고는 영재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미래의 리더를 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재학교를 과학 중심이긴 하지만 혹시 저기 한과형에서 문과 전공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있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올해 한과형인데 지금 문과를 이렇게 진행하는 친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과학사 전공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문과 쪽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과형을 조금 안쪽을 들여다보시면 한과형은 과학을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 대학교처럼 운영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변리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그쪽 공부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세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좀 특이한 학교. 그래서 이쪽은 과학자를 기른다는 생각이 별로 없고요. 리더를 기른다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영재학교 졸업생들이 가는 학교입니다. 여기 색깔을 칠해놓은 건 우리나라에서 연구자를 기르기 위해서 설립한 학교들의 중심이고요. 한양대,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여기는 좀 다른 의미로 조금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세 개가 있죠? 그죠? 유명한 학과가 하나씩 있는 학교죠? 네. 실제로 이게 2023년도에 국회에 나왔던 자료예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공계 연구자들을 기르는 학교라고 알려진 게 카이스텍, 포스텍, 지스트, 디스트, 유니스트. 참고로 저기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전부 다 학비가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기숙사 100% 지원이고요. 그런 학교예요. 꽤 괜찮아요. 카이스트만큼 좋아요. 다만 이제 카이스트한테 치이는 거죠. 아무래도. 네. 그런데 연구자들을 기르기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5개를 보통 이과에서 연구자들을 기르는 학교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 서울대까지 살짝 포함시켜서 영재학교 2023년 졸업생들이 어디를 갔는지를 분석해 놓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예. 국회에 제출된 자료거든요. 보면 퍼센트를 보세요. 이게 정원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쪽은 숫자가 작은데 정원이 작아요. 여기서 84명 된 거는 이때 세종영재학교에서 그 교환 학생 이렇게 해가지고 용병이 작아요. 여기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이렇게 돼요. 한과형이 카이스트까지 포함시켜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과형이 학교 설립 취지에 맞게 이공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배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고라고 부르는 서울과학고가 생각보다 낮아요. 맞죠? 솔직히 서울과학고랑 경기과학고를 비교하면 서울과학고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실제로 좋은 학교가 맞아요. 잘하는 애들 가는 게 맞고. 근데 이 퍼센트를 따지면 경기과학고가 더 높아요. 이유는 뭐냐면 서울과학고 친구들이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스트에 지원을 안 합니다. 영리입니다. 포스텍도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서울대, 카이스트, 나머지는 안 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머지 학교들이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이쪽이 좀 많이 낫죠. 대전이 많이 치워요. 왜냐하면 옆에 세종이 있어요. 우리 세종과학고 말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에 치이고 경기에 치이고 대전이 중간에 좀 많이 치입니다. 그래서 대전이 조금 낮은 거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재학교 설명회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서울과학고 꼭 보내실 건지 이거 결국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왜냐하면 서울과학고에 합격할 수 있는 친구면
인천도 갈 수 있고 경기도 갈 수 있을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가서 중간 정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죠? 서울 가고든 인천 가고든 원하는 학교 다 골라서 갈 수 있겠네요. 퍼센트대 충분히니까. 그죠? 근데 이제 서울 가고에서 중간 하는 거랑 인천이랑 세종 가서 중간 하는 거 중에 어느 게 애들이 좀 더 점수가 내신으로 따졌을 때, 소차로 따졌을 때 더 잘 나올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해보면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기학교라면 요거가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즘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비는 자리를 잠깐 보면요, 한과에는 잠깐만 여기 이거 크기라 제가 지웠네요. 저기 재수생들이 많이 가는 의대 중에 아까 자료에 보면 성균관대가 있습니다. 성균관대가 꽤 재수생 비율이 높습니다. 성균관대 의대 재학생 중에 과고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서울 과거에서 제일 많이 보입니다. 뭐로 가냐면 정시로. 그래서 서울 과거 출신 중에서 서울대 카이스트 정도 이렇게 가는 친구들 말고는 연대도 잘 안 가고요. 사실 고대도 잘 안 가요. 서울대 카이스트 아니면 차라리 의대를 갑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조금 저는 고민스러워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저는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충분히 실력이 되어서 서울 가고 갈 수 있는 친구다. 그러면 서울 가고를 쓰라고 권할지 아니면 차라리 인천을 가라고 권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아이라면 진짜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이걸 분석해보고 나면. 이거는 앞으로 우리 친구들한테는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적어도 5년 남은 거잖아요. 그죠? 대학까지 가면은 10년 남은 거라 봐야 되잖아요.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학교에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서울 가고도 지금 많이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안에서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재학교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의대를 가기 위한 커리큘럼에서 약간 수정을 하면 영재학교를 갈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커리큘럼은 중학교 2학년까지 커리큘럼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까지 쭉 준비를 했을 때 중학교 2학년 2학기 들어갈 때, 그때 우리 친구들이 진로를 정하시면 돼요. 자사고를 가서 의대를 가겠다. 아니면 권하지는 않지만 일반계에 가서 올 1등급 받아서 의대를 가겠다. 이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네,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그 방법이나, 그 다음에 영재학교를 가겠다라고 하는 커리큘럼은 2학년 2학기 때 선택하시면 되도록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영재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보려면 입학 문제들을 보시는 게 1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졸업생들이 어떤 진학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그 학교를 이해하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는 학교의 분위기를 유추할 수 있는 또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지금 현재 서울과학고에서 진행하는 시험 1차시, 서울과학고는 2시간씩 시험 3번을 쳐요. 1교시는 오는 것처럼 영어 문제도 있고요, 국어 문제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이게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 단답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이 1교시는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교시 문제입니다. 이 문제 딱 보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지금 5학년 학부모님 계시죠? K모 시작하셨나요? 아직이신가요? K모 보면 이런 거 기본 문제입니다. 조합, 순열, 물리 이런 것들입니다. 2교시는 주로 경시대의 문제입니다. 서울 가고 가는 친구들은 K모랑 물리올림피아드는 필수입니다. 2교시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3교시 문제입니다. 1번이 항상 코딩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개혁 이렇게 나옵니다.
눈을 빛으로 분석해서 렌즈로 가서 렌즈의 모양을 렌즈에서 보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과학고는 사실은 진짜 잘해야 됩니다. 좋은 입학으로 따졌을 때 매우 좋은 학교는 맞습니다. 한과의 기출 문제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일부러 안 보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1번 문제 그냥 설명드릴게요. 괴짜과학대회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참가할 건지 쓰고 탐구계획서를 써다가 1번 문제입니다. 답이 없죠? 자, 2번 문제. 산토끼 토끼 어디로 가느냐 노래 있죠, 그죠? 악보 좋습니다. 개 이름이랑 진동수 좋습니다.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이 노래를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만들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하라는 거야. 이 해는 2022년도인데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 과학 전공한 사람들이 보면 뒷목 잡는 문제들만 나옵니다.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와이즈만 다니시는 분? 다녔던 분? 안 갑니까? 네. 와이즈만 이거 실험해요. 페트병 안에 작은 시험관을 뒤집어 넣어서 넣어놓고 뚜껑 닫고 누르면 내려가고 놓으면 올라오는 거. 이거 이제 시험관 잠수함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하거든요. 이거 가지고 원리를 설명을 해요. 자,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자, 원리가 여기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을 대지 않고 얘를 내려가게 하거나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2가지 이상 적으세요. 그래서 한과의 문제는 답을 알면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답을 알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하기가 힘든데 항상 그 답 말고 다른 걸 적어랍니다. 뭐 이것도 이제 내용인데 여기도 이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탐구 주제를 생각해 보고 여러 개 적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선정하고 그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쓰고 그리고 어떻게 수행할 건지 탐구 계획서를 써라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렵다. 답답한 건 요 문제예요. 김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치에 관련된 내용을 쭉 여기 보면 과학 이야기에서 발췌해가지고 썼습니다. 자, 문제 설명드릴게요. 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유산균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세포 수준에서 설명해 달라. 과학 문제인 것 같죠? 나 김치가 씌어지지 않고 맛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장치를 만들어 달라. 이때 떠오르는 가전제품이 있죠? 그걸 응용해서 뭔가 쓰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다가 있습니다. 본인이 제안한 장치나 방법이 김치 냉장고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좋은지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떠올린 친구는 아주 괴롭습니다. 자, 이제 김치 냉장고는 못 씁니다. 자, 우리 전통적인 방법 뒤에 마당에 가서 땅 파고 장독 묻어놓고 김치 넣어놓는 거 써도 괜찮은데 저는 매우 고민할 것 같습니다. 이걸 쓰면 좋은 평가를 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롭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한과형은 많이 어려운데 많이 어려운 이유가 답을 알면 답을 못 쓰는 문제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쪽 마찬가지고 저기 여기도 설명이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는데 저걸 잘못 설명한 친구가 있다. 그 친구한테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하라는 거거든요. 힘듭니다. 한가위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막 저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우리는 2026년도에 막 저런 거 실험해야 돼 하면서 막 학원에서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돼요. 전혀 탐구하거나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그냥 원리 설명하세요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중학교 3년 동안 배우는 물리 단원입니다. 중학교에서 배운 물리 시간에 배운 개념 중에서 단위가 있는 것을 써라. 20개. 20개를 써야 됩니다. 설명하고 물체가 움직이는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속도라는 개념이 있다. 속력이라는 개념이 있다. 미터 퍼 초. 물체가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게 힘이다. 뉴턴. 근데 이거 20개를 써야 됩니다. 스무 개 쓴 친구들은 제가 가르친 친구 중에 20개 채운 친구는 일단 1차 다 통과했습니다. 물론 다 채우지 못한 친구도 통과는 했어요. 통과한 친구도 있는데 20개 채운 친구 중에서는 떨어진 친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20개 채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각 단원당 한 30개씩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단원이 지금 1학년 때 힘, 빛값하도 전기화작이 열과 우리생각 운동과 에너지 이렇게 단원 수가 한 저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 20개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단위까지 다 써야 돼요. 그리고 암모니아 분수 혹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암모니아 분수인데 이것도 원리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암모니아 분수 설명 다 해놓고요. 여기서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라 해놓고요. 이번에 뭐냐면 암모니아 분수가 작동을 안 했어. 어떻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예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쓰고 작동을 잘하게 하는 방법을 써. 이거. 그래서 어렵습니다. 한 거예요. 평상시에 과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과학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해서 답을 고르는 연습을 하면 안 되는 과목인 거예요. 안 되는 시험인 거예요. 이렇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죠. 서울 가고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과형 너무 어렵네. 그러면 이쪽은 어떤지 보면 간단하게 그 히스토리 잠깐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에 2020년도에 대전에서 명지학교 교장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때 대전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제 지인이 이 회의에 참가를 했었어요. 패널로.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영재학교 시험이 학교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사교육 영향평가를 하면 너무 높게 나온다. 이거 좀 낮춰야 될 것 같다. 두 번째, 그때까지는 모든 학교에 다 지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도 쓰고 경기도 쓰고 이렇게 다 원서 넣은 다음에 합격한 학교에 가가지고 2차 시험을 치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영재학교 입장에서는 자기소개서를 너무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뭔가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이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첫째는 한 군데만 지원하도록 하자. 지금의 제도로 바뀌었어요. 두 번째, 사교육 영향평가가 가장 낮게 나온 학교가 보시면 알겠지만 한과형입니다. 그래서 한과형처럼 문제를 내자. 그랬는데 교장단에서 우리는 그렇게 문제 내고 아이들 뽑을 자신이 없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교육개발에서 만들어줄게. 그래서 공동출제가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4월달에 원래 원서를 썼는데 너무 길다. 4월달부터 8월달까지 입시가 너무 길다. 그랬더니 그러면 중복 지원 안 하면 그러면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그 해부터 6월달에 원서를 받고 8월달에 최종 합격자가 나오는 2달 반 정도가 되는 입시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그대로 이제 시행됐기 때문에 그 친구 이야기가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자, 이게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기출문제고요. 이쪽은 이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문제입니다.
같은 문항이에요. 같은 문항인데 밑에 세부적인 건 모양이 약간 다르죠? 네, 선택을 해서 쓰는 거예요. 공동 출제를 15문제 정도 해주면 그 중에 10문제 정도를 골라가지고 학교마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도 있고 문제 위치가 좀 다르고 이래요. 그리고 요 교장단 회의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문제니까 너네들 시험 치고 나면은 문제 전부 다 공개해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부 2021년도부터는 기출문제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어디서 빼는 게 아니고요.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입부 문제, 실험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문제지만 쓰는 게 조금 지문이 다르죠. 이게 문제를 조금씩 변형시켜서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출문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 인천이나 세종 쪽에서 나오는 문제는 이거 말고도 그냥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조금 쉽습니다. 난이도 쉽고 준비도 할 수 있고. 근데 문제의 스타일은 한과학 쪽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작년에 또 한 번 바뀌었어요. 재작년까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단답형도 있어요. 근데 작년부터는 단답형을 내지 않겠다. 그래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다 바뀌었어요. 한과학에 더 가까워진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한과학 쪽에 더 가까운 형태의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아이들이 공부할 때 어느 쪽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최상위권에서 좋은 전략이냐라고 물으시면 지금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한과학 쪽을 보고 공부를 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학교의 분위기를 이걸로 추측해 한번 해보십시오. 자, 2023년도 우리나라 물리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아시아 물리올림피아드는 8명 대표가 나오고요. 국제물리올림피아드는 5명이 대표로 나갑니다. 그 중에서 8명 중에 7명은 서울가고고 1명이 경기가고입니다. 세계 물리올림피아드 대회는 4명이 서울가고고 1명이 경기가고가 나왔습니다. 요게 2023년도, 2024년도까지 늘 이랬었습니다. 저 2020년도에는 8명 전원이 서울과학고에 쳤습니다. 잘합니다. 비교하려고 물리를 가져 나온 건데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전부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올림피아드에 강점이 있는 학교입니다. 근데 똑같은 국제대회, 똑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물리 토론 대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YPT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KYPT, 그 다음에 국제 대회는 IYPT가 있습니다. 같은 그룹으로 묶여 있습니다. 세계 학생 과학 올림피아드 대회 중에 하나로 물리 올림피아드가 있고요. IYPT가 있어요. 문제가 대회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올해 IYPT에서 진행한 20개의 물리 과제가 공개됩니다. 20개의 과제가 공개되면 그 과제를 학생들이 전부 다 솔루션을 만듭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요. 그래서 대회에 참가하면 랜덤하게 문제를 뽑아가지고 그 문제를 자기들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의 대회를 거쳐서 최종 대회까지 올라갑니다. 최종 대회 우리나라 KYPT 결승전은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제가 설명하기 쉬운 거 맨날 설명할 때 쓰는 문제니까 이거 말씀드릴게요. 외울 수 있는 거니까. 나사못 있죠. 나사못은 위에가 좀 머리가 크고 이제 끝에 좀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데 책상 같은 데 놓고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굴러 떨어지는데 머리가 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겠죠. 진동하면서 내려갈 때 이 진동 폭이 커지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게 그 문제예요. 그러면 한과에서 이걸 발표를 했었어요. 실제 나무판을 1m에서 1.5m 정도 되는 나무판 갖다 놓고 나사못 굴러 떨어뜨리면서 각도 변화시키면서 초속 카메라로 찍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카메라에 나사못의 머리를 트래킹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트래킹하는 걸 전부 다 찍고요. 그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프를 전부 다 환산해가지고 피팅을 합니다. 이거 발표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물리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눈 씻고 찾아봐도 서울광고가 없습니다. 한 팀도 없습니다. 경기에 가고 있습니다. 인천 있고 세종 있고 민사고 있고 하나고도 다 있습니다. 서울광고 없습니다. 물리 전환이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저 대회는 안 해요. 아직도. 학교 분위기입니다. 그럼 저 IYPT나 KYPT 대회를 어떻게 하냐? 선생님들이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동아리 활동. 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고 5월 달에 공고가 붙습니다. 신입생 모집한다. 그러면 1학년들이 지원해가지고 시험을 칩니다. 나 저 팀에 들어가고 싶어. 경쟁률이 장난 아닙니다. 한 4팀 정도 있는데 전부 다 한 4대1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선배들이 뽑습니다. 그 다음 저기서 실험은 전부 다 선배들하고 그 팀원들이 다 문제를 나눠 잡고 실험을 하고요. 학교 선생님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장비를 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나사목 같은 거 초고속 카메라는 카메라 비용만 컴퓨터 시뮬레이션 빼고 카메라 비용만 4천만 원짜리 있습니다. 학교에서 구해줍니다. 어떻게든 내놔야 돼요. 선생님 해주세요. 우리 이거 해야 돼요. 그럼 구해줍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예 일반 고에서 못합니다. 근데 왜 서울과학고에는 없을까요? 아니 한강에 하는 거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고 하는 거 이해가 돼요. 왜 하나고나 민사고가 여기에 목숨을 걸까요? IOPT가 요구를 해요. 왜요? 목표가 우리나라 대학교가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민사고 국제반인데 외국의 대학교에 어플라이 할 때 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서류가 통과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IYPT 참가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IYPT에 가서 상 받았다는 필요 없습니다. 개념이 다른 거예요. 목표가. 그래서 민사고나 하나고 용의외를 보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 팀씩 다 합니다. 뒤에 보면 한 그게 더 있습니다. 제가 제 수강원 원장님 어디서 만났냐면 여기 미탐에서 10년, 15년 된다고 했어. 미탐에서 의사사 센터를 만들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원장님 만났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 연도 지금 계속 잡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사고나 이쪽으로 보낸 친구들은 사실은 목표치가 조금 많이 달라져요. 원장님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국내에 있는 대학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목을 매지를 않아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대회가 하나 더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느 쪽을 좀 중심으로 우리 반 운영하고 싶으냐면 이쪽을 좀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K모 수상을 시켜줄 수 있느냐 죄송합니다. 안 되고요. 물리올림피아드 대비하는 거 해줄 수 있느냐 죄송하지만 그건 저희 특별반에서는 안 하려고 해요.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 아까 한과의 기출문제들 보신 것처럼 진짜 과학을 좋아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자기 연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나가는 특별반을 만들려고 해요. 그거 설명하려고 이때까지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까 한과의 같은 문제들을 풀려고 하면 그냥 책만 보고 문제만 풀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때까지 자기 연구를 꾸준히 하고 실험을 많이 한 친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돼가지고 이 실험하고 있을 시간이 사실 없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좀 부족해요. 내신 들어가면 기간이 잘리죠.
당장 1학년 때 자유학기 학년제에서 지금 학기 제로 바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사실 내신이 있을 때는 4월 중순에 10월 달에 내신 시험이 있잖아요. 그럼 한 학기 통으로 연구하는 건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 중간 기반에 대한 부담이 적을 때 해야 되거든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개인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시간 내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 말씀드리는데 다른 학원하고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원에서는 아마 생물 먼저 하라고 하는 학원이 있을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생물 먼저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수학이 딸리니까. 이렇게 해야죠. 저희는 수학 먼저 하세요. 수학 먼저 하시고 그리고 물리를 하세요. 물리를 하다 보면 힘이나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잡히고 나서 화학을 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화학을 하고 나서 생물을 해야 생물 안에 들어있는 켈빈 회로든 뭐든 거기에 화학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훨씬 빠르고 응용도 쉬워져요. 그러면 저기 지구과학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구과학은 사실은 하나의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 지구과학은 지질학 포함되어 있죠? 기상학 포함되어 있어요. 천문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과학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저 지구과학은 개별 전문 과목에 해당되는 거고 융합에 가까워요. 그래서 지구과학은 사실은 영재학교를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그때 영재학교 목표를 했을 때 지구과학 공부를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의대를 가는 친구들한테는 지구과학이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가서 요쯤 되어서 결정하시면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왜 영재학교 준비를 쭉 하다가 2학년 2학기쯤 되었을 때 딱 진로를 결정하고 거기에 맞는 실전 커리큘럼으로 바꾸셔야 돼요. 2학년 1학기 때는 의대든 영재학교든 자사고든 큰 차이가 없어요. 최상위에서는. 자, 중위권으로 내려가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중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에서 내신 100점 받기 위해서 문제제한 서너 번 풀어야 되는 친구들이라고 설명할게요. 중학교는 A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최상위권은 한 일주일 공부해서 A가 나오는 친구들. 예. 적어도 수학과학은 A는 나 일주일 공부하면 돼.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영재학교를 가려는 하는 친구예요. 됐죠? 자, 3학기 1학기가 됐어요. 지필시험이 원서를 쓰는 게 6월달에 자소서를 낼 거고요. 7월달에 시험을 칠 거예요. 기말고사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보통 시험 치러 가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기말고사 대비를 한 달씩 해야 되는 이런 친구들이라면 영재학교 대비를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영재학교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중학교 내신은 딱 일주일 만에 내신 대비가 끝날 수 있는 실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문제 맞추는 연습을 해야 돼요. 중위권은 그래서 답 고르는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A가 B 나올 A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최상위권은 A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답이 3이 나오면 왜 3이 나오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공부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행되는 요 개념은 고등 개념 수업할 때 순서예요. 근데 중학교도 이런 형태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교재는 시중에 있는 오토나 하이탑이나 이런 교재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중등 개념을 물화 생지 순서로 전부 다 공부를 하게 교재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리 4권, 지구과학은 2권. 지구과학 1권이 좀 헤비한데
12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화학 3권, 생물 3권, 그래서 12권. 한 달에 한 권씩 공부하는 교재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 이미 교재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는 전부 서술형 주관식으로 문제 풀게 되어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가 없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 지금 초등학교 빠른 친구 3학년, 4학년, 5학년이잖아요. 그죠? 중학교 내신 몇 년 있다가 치나요? 6학년, 1학년. 빠르면 3년 뒤에 치는 거죠. 지금 오토 가지고 답고른 연습 열심히 해놔봐야 그때 다 새로 해야 돼요. 그거 공부 아니에요. 지금은 중학교에 나오는 과학 개념을 이해하고 말로 설명하고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글로 써야 돼요. 그 연습을 해야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모든 교재는 서술형 주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아이들이 쓰는 연습을 교과 수업할 때부터 합니다. 초등교과 때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중등과학 끝나고 고등과학 넘어가야 되는, 보통 이걸 저희가 중학교 1학년 또는 6학년 2학기 정도 생각하는데 갭이 생기죠. 중학교과학은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 있고 고등과학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이 차이를 메꾸는 브릿지 과학이라고 하는 단계를 중간에 넣을 겁니다. 어떻게 진행하냐면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 전기가 빠져있는 전기까지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대시적인 한 15년째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했던 친구들은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다른 데도 브릿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과학 아니에요, 어머니. 사실은 원운동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물리 초개념도 들어가고요, 포물선도 들어가고요, 다 들어가 있어요.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무식하게 다 합니다. 이거 만드는 수업이에요. 근데 이게 초등교과, 중등교과 때부터 서술형으로 자기 생각 쓰는 연습이 된 친구들에게 도움이 돼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 만드는데 최소 6개월 걸립니다. 아이들이 수업 마치고 요거 만드는데 똑같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물선 수업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남학생, 여학생. 필기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나서 이거 집에 가서 과제는 문제풀이가 아니고 이 필기를 보고 자기 노트 만드는 거거든요. 한 6개월 수업했을 때 만든 노트예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남학생, 여학생. 다르죠? 근데 자기 방식이 만들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이거 만드는 데 한 1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쓰는 연습이 돼야 돼요. 이 학생은 나중에 수업 다 끝나고 나서 1년 뒤에 자기 혼자서 노트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저한테 좀 봐주세요 해서 봐줬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그 너무 잘한 노트는 사실은 그 친구한테는 엄청 큰 재산이 되는데, 그리고 어머니들은 그거 되게 좋아하시는 노트예요. 예쁘고 정리 돼 있고 다 잘 돼 있어요. 그 노트만 있으면 가치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 노트 만들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못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오류가 있었던 노트 있잖아요. 잘 못 만든 노트, 그게 있어야 돼요. 1단계 노트. 그래가지고 쌤한테 야단 맞고 다시 해 이래가지고 울면서 새로 한 거, 그리고 그걸 자기가 다시 노트를 만든 거, 요 한 세트를 딱 보여주면 그걸로 끝나. 아, 얘는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구나가 끝나는 거예요. 요거 만드는 게 브릿지 과학에서, 과학 영역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는 중학교 이제 영재학교 데뷔를 시작할 때 하는 거예요.
다른 데하고 한 가지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교재는 전부 다 하이탑 들 건데 모든 하이탑에 있는 문제를 풀지도 않을 거고요. 물리 올림피아드, 화학 올림피아드 대비 안 해드릴 거고요. 일반 물리 문제는 하나도 안 풀 겁니다. 저는 전부 다 중학교에 있는 단원의 심화만 공부합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있는 단원들을 전부 나누면 이렇게 15개의 단원으로 나눌 수 있고요. 각 단원마다 한 달 정도씩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중등 심화가 다 마무리되고 요거 하면은 영재학교 기출문제 다 풀 수 있는 실력 갖출 수 있습니다. 요렇게 딱 준비를 합니다. 뭐 오신 분들께는 제가 프린트해서 다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저학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대로 공부하시면 저기 물리올림피아드, 화학올림피아드 안 하셔도요. 기출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다만 할 때 문제풀이를 하면 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문제의 답을 쓰는 연습을 하면 안 돼요. 짧은 시간에 문제 푸는 거 아니고요. 한 문제를 가지고 긴 시간 동안 풀어서 자기 답을 아까 말했던 그 노트 있잖아요. 그죠? 노트 형식으로 문제 설명서를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뭐 하기를 원하냐면 발표까지 할 수 있는 그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이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지금 현재 수업하는 친구, 이게 6학년 친구예요. 주교육표 수업한 거고요. 요 표 한 장에 배웠던 주기율표의 내용들을 전부 다 자기가 정리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건 지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찢어버렸을 거거든요. 다시.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채워 넣어서 자기 노트를 만들 때까지 연습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등소모논동 이야기인데 이거 어머니들 이거 하면 좋아하십니다. 이 정도 하면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것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정리 참 잘 돼 있는데 하이탑에 있는 요점 정리하고 비교하면 요점 정리가 더 잘 돼 있지 않니? 하이탑 요점 정리 뭐지? 왜 이거 보겠니? 네 생각이 어디 들어있니? 네가 설명할 거 해봐봐. 그래서 울고 가서 세고였어. 이거 여러 번 하는 거. 여러 번 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진짜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 친구도 이게 처음 만든 거예요. 여기 뭐 이상한 소리 막 적어놔가지고 동그라미 X 막 표시해가지고 주고 새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나중에 새로 합니다. 이 능력을 언제부터 해야지 길러지는지 제 경험으로는 늦어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1번 시간이 없습니다. 이 노트 새로 적으라고 만들으라고 할 시간이 없어요. 거의 경험해 보시면 알 겁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 다음 아이들이 이미 굳어져 있어요. 공부 방식이. 그래서 이걸 원하시면 저희한테 맡겨보세요. 저희가 요거를 저희가 해드리고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세부적인 단원들이야 저희가 조금씩 사실은 약간씩 수정할 수 있잖아요. 한 단원 원래 한 달은 끝낼게요. 한 달에 2주, 3주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이들 성취도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될 텐데 기본적인 거는 초등학교 4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과학을 12개월 동안 진행할 건데 요거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과학 단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교재를 구성했어요. 두 가지 목표입니다. 한 가지는 노트 만들기. 이때 시작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개념을 전부 다 글로 쓰는 연습. 객관식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교재 전체가 전부 주관식 문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4학년이기 때문에 교대 연재원 대비를 해볼 생각이에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명 하면 1명 붙으면 상당히 행복한 그런 연재원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아시죠? 서울 전역에서 몇십 명 안 뽑습니다. 뭐 성대도 있잖아요. 성대화도 얻어 쓸 수 있으니까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초등학교에서 대학부설 연재 교육기간은 서울은 인원수에 대비해서 너무 인원이 뽑는 인원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 영재원도 괜찮아요. 근데 일단은 과정을 거쳐서 가도록 시험은 치고 가도록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단기 목표가 있어야 장기 목표까지 갈 수 있는 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서 그래요. 저걸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끝나고 나면 내년에 이제 4학년, 5학년 때 중등과학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비교과 대회라고 이제 뒤에 조금 이따 설명드린 과학 탐구 대회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6학년 되었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브릿지 수업하고 최종적으로 저 여기 되게 좋아합니다. 서울대 영재원. 서울대 영재원 재작년에 목동에서 해서 6명 보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다른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거의 안 했고요. 한 명, 3명만 따로 수업해가지고 한 명을 합격했어요. 서울대 영재원도 준비를 해서 갈 수 있다면 꽤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4학년이 준비를 할 거고요. 이때 같이 자기소개서를 써야 돼요. 이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는 건 어디서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자기소개 쓰는데 그때 처음 쓰는 친구들하고 영재원에서 자기소개서 써본 친구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때서부터 계속 자기소개서를 쓰고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자, 5학년은 이렇게 될 거예요. 5학년 때, 6학년 때, 자, 이제 여기는 입시로 들어가겠죠, 그죠? 입시 때까지 준비를 할 건데, 이때 서울대 영재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러면 이제 이때 자기소개서를 쓰거든요. 합격하든 안 하든 자기소개서는 쓸 거예요. 그러면 자기소개서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개인적인 자소서 보완이 될 수 있는 수업을 개별적으로 잡아드릴 거예요. 뭐로 잡아드리냐면 이걸로 잡아드릴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거는 KSF라는 대회에서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 연구를 하는 거는요, 전부 다 학교에서 시험 치는 능력 말고 학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얼마나 연구할 수 있는지를 보는 대회들이에요. 딱 떠오르는 대회 있으시죠? 5학년, 6학년 전람회 대회 있죠, 그죠? 그걸 준비를 할 거예요. 과학 탐구 대회 또는 개인 연구를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최상위권이 가져야 되는 능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내가 학교에 있는 내신 문제에 만점 받았다, 나 과학 잘해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KMO나 물리올림피아드에서 상 받았다고 해서 내가 어깨에 힘줄 수 있느냐? 내가 금상 받으면 대상 받은 놈이 있고요. 내가 대상 받아서 어깨 힘주려고 하는데 작년에 대상 받고 내년에 또 대상 받는 애들이 나오면 꼭 어쨌든 상대적인 비교는 돼요. 상을 받는 게 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람회 나가면 누구는 학교 대표도 해가지고 나가서 서울 예선 통과해가지고 서울 본선 나가는 친구도 있고요. 서울 예선까지도 못 나가는 친구도 있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개인 연구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한 가지가 손에 남아요. 보고서가 손에 남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개인 연구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권할 수 있는 대회가 중학교 기준으로 해서 과학 토론 대회가 있어요. 4월달에 있습니다. 사이언스 페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전람회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울만 좀 특이해요. 서울이 원자 크다 보니까 2026학년도 서울시 본선에 나가는 친구들을 올해 2025년 여름에 서울시 전람회 예선 대회로 뽑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2026년도에 전국대회에 참가할 친구들을 올해 뽑아요. 여름방학 때. 원래 전람회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참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친구들은
4학년 때부터 참가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4학년 때 학교에 어플라이해서 학교 대표가 되면 그걸로 서울시 예선에 나오고 서울시 예선에 통과되면 초등학교 5학년 3월 달에 서울시 본선에 나오고 거기서 통과하면 5학년 자격으로 5학년 여름방학 때 전국대회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텀이 길어요. 1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일찍 준비를 해야 돼요. 아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찍 준비하세요. 혼자 나가도 되고요. 2명 나가도 되고요. 3명 팀으로 나가도 되는데 현재 서울은 전부 다 개인이 나가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이 대회를 어떻게 지금 학교에서 뽑냐면 여름방학 과제로 냅니다. 보통. 어머니들 아시는 과학탐구 보고서 대회 있죠. 과탐보.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하는 거예요. 여름방학 때 과학탐구 보고서 대회 해가지고 학교 대표를 선발해요. 그래서 8월 달에 서울시 예선에 나가는 학교 대표를 보내요. 그럼 서울시 예선에 나가면 포스터를 만들어서 포스터 발표를 해요. 그게 서울시 예선이에요. 거기서 상이 주어져요. 우수상이랑 최우수상. 그럼 최우수상은 내년 본선에 나가는 거고 우수상은 끝. 여기서 끝나. 그럼 서울시 예선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면 그 다음 해 3월 달에 서울시 본선 대회에 나가요. 이해가 되시죠? 본선 대회에서 서울시 대표가 되면 8월 달에 전국대회 전람회에 참가하게 돼요. 그런 대회라서 전람회는 6월 우리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 대회 KSASF 한국과학영재학교 과학축전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2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짝수년에만 진행됩니다. 물론 이제 홀수년에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면서 우리가 참가 못하는 거지 대회가 있긴 한데 요거는 뭐냐면 두 가지 대회가 있어요. 하나는 에세이 대회, 하나는 프로젝트 발표 대회. 전람회랑 똑같습니다. 프로젝트 발표 대회. 대신에 여기는 그 프로젝트 발표 대회에 참가하려고 하면 최소 2인 또는 3인의 팀으로 참가해야 되고요. 에세이는 개인으로 참가해야 됩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것 빼고는 2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요거 처음 생길 때부터 이때까지 계속 우리 친구들 준비해서 참가시켰어요. 2024년도 이제 2022년도죠. 2022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이후에 새로 시작하는 거 그때는 좀 작게 했었어요. 전국에서 25팀 뽑았고요. 저랑 준비한 친구가 6팀 들어왔어요. 그리고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했었어요.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정상적으로 하는 첫 대회라고 되게 준비를 열심히 했었어요. 80팀 전국에서 뽑았고요. 프로젝트 대회 기준이에요. 80팀 준비했었고요. 저랑 준비해서 9팀 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이 보낼 수 있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전람회하고 같이 준비했어요. 저는 이걸 따로 안 하려고 해요. 가능한 한 전람회가 여름 대회 있잖아요. 여름 방학 때. 요게 5월 달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8월 달에 캠프가 있고 6월 달에 이제 참가 팀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전람회만 따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5월 달에 미리 준비해서 계획서 내보고 통과한 친구들끼리 열심히 모여가지고 한과외 축전 참가하고 그 참가했던 실험을 다시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실험을 해서 각자 학교에 전람회로 제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이것 따로 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많이 시켜요. 전람회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전부 다 한과외 축전에 참가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좀 많이 어플라이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합격을 해요. 그리고 이 대회가 있어요. KSF 대회. 이 KSF 대회는 우리 원장님 때문에 알게 됐어요. 우리 원장님 아들 팀이 이거 나오고 싶다고 저 불러가지고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작했어요. 진짜로. 근데 이 대회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소논문 대회입니다. 매년 하고요. 초등, 중등, 고등 다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뒤에 설명이 잘 되어 있을 거예요. 한국과기술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이게 KSF라는 단체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한국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페어를 대회를 합니다. 이 대회의 특징은 각종 국제과학 학생 발표 대회에 우리나라 대표를 선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ISEF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표를 뽑는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네, 국제학교, 민사고, 영재학교 되게 좋아합니다. 재작년에 민사고 친구가 저희 수감호 원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잡아줬고요. 그 친구가 금상 받았었고요. 올해도 네, 국제대회 금상, 은상 2팀, 그 다음에 국내대회 은상 1팀, 동상 4팀. 4팀인가요? 3팀인가요? 4팀. 작년상이 2팀이라서 걔는 미안하고 네, 그렇게 했어요. KSEF 대회를 언제 하냐면 이게 12월 달에 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KSEF 대회만 따로 준비하는 것도 저는 별로 하면 좋긴 한데 힘듭니다. 뭐하고 전람회 열심히 해가지고 전람회 걸 가지고 내면 되죠. 그러니까 이때 문제가 되는 건 같은 실험 가지고 다른 대회 내면 원래 안 되잖아요. 그죠? KSEF는 됩니다. 대놓고 대문짝만하게 Q&A에다 적어놨습니다. 다른 대회에 제출한 작품 되나요? 네,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KSEF는 공식적인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주관한 대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대표를 뽑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전람회에서 금상 받았다. 오케이. 그걸로 그럼 논문 써가지고 와. 좋은 주제면 그걸로 어디도 나가봐. 국제대회도 나가봐. 단 형식이 이 논문 형식이 돼야 돼요. 네? KSEF인데 영어 논문이네요. 두 개의 대회가 있습니다. 예, 양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냥 작년에 상 받았던 아직 그건 안 해서 군대대회 업데이트 안 해놨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작년 과학축전에 이제 참가했던 팀 8팀, 이 팀 말고 한 팀 더 있는데 그 팀 동의를 못 받아서 어쨌든 네, 이렇게 참가했었어요. 80팀 중에 9팀 참가했었고요. 저랑 같이 준비해서 그 다음에 학교 대표된 거는 세지는 안 셌기 때문에 뺄게요. 요 정도가 이제 서울시 예선에서 상 받은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중등. 이 친구는 여기도 나갔었어요. 네, 여기 나왔던 친구인데 여기도 상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거 KSEF는 이제 우리나라 국적인 친구들만 참가할 수 있어요. 당연하겠죠. 우리나라 대표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회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KSEF 인터내셔널이라는 대회가 따로 있어요. 대신 이거는 국가 대표를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체 대회로 진행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는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영어로 논문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국제고 친구들이 올해 저희 학원에 연락이 많이 와서 국제고 친구들이 많이 해서 이렇게 3팀이 상을 받았어요. 브론즈 아닙니다. 실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금상, 은상 둘 다 받았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같이 이제 국내 대회에 다시 참가했거든요. 국내 대회 상을 제가 여기는 안 올려놨는데 6팀 정도 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대회는 여기 들어가시면 있어요. 이 대회에 지금 가면은 금지사항이 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상 받은 친구들이 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보는 결과. 쭉 이렇게 상이 있어요. 여기에 뒤에 써주시. 이 친구들이 이건 저희 학원에서 진행해서 은상 받은 친구들, 저기 대원고죠 실장. 네, 대원고 친구들, 남학생들 실험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간 은상 받았던 친구들은 N16번 같은 경우, 네 여기 이 친구는 AI 이용해가지고 피부 사진 찍으면 이게 점인지 아니면 흑색 종인지 판단하는 프로그램 만들었고요. 뭐 그런 것들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회는 왜 보여드리냐면 2학기에는 발표 대회가 없어요. 서울지역은. 그러니까 여름 때까지만 있어요. 그리고 KSF 저번에 말했던 한과형 축전도 1학기에 진행하는 거고 과학 토론도 1학기에 진행을 해요. 그래서 2학기에는 없어요. 영재원 대비하는 경우에는 영재원에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바쁘겠지만 영재원에 지원을 못하는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어요. 이때 전람회에 제출했던 보고서 같은 것들을 다시 논문 형태로 바꾸고 자료 조사하고 부족한 거 보충해가지고 실험 조건도 보충하고 데이터 만들고 논문 형태로 바꾸고 하는 작업들을 해가지고 여기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과를 어머니들이 저희가 이제 대치동에서 일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머니들이 어디 잘한다고 딱 가서 하고 빠지시죠? 어디 잘하면 빠지시죠? 그렇게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수강모가 되게 그걸로 많이 연락 많이 온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거는.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한 대회만 하고 자꾸 빠지면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입시 때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원하는 진로, 자기소개서, 개인 연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연관이 딱 있는 것들이 딱 갖춰져야 되는데 이걸 너무 따로따로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전람대 상이 나왔다 하더라도 자기소개서 쓸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계속 자기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내가 이쪽에 전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쭉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 특별반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설명회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교과도 마찬가지 대회를 하는 거는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할 거예요. 요거는 저희 원장님하고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학 토론 대회가 초등부가 없어요. 그죠? 초등부 없어요. 근데 서울만 없어요. 전국 대회가 있습니다. 과학 창의재단에 들어가서 사이언스 페어 검색하시고 과학 토론대회 검색하면 초중고 대회가 있어요. 왜 서울이 없었냐면 전임 교육감님이 안 한다고 하셔서 안 해요. 근데 이번에 바뀌셨잖아요. 네, 어쨌든 바뀌셨어요. 이유는 어떤지 모르지만 바뀌셨어요. 그래서 제 예상에는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차라리 고등부를 안 하고 초등부를 하는 게 대회 성격에는 더 맞아요. 어떤 대회냐면 서울시 중등부 대회를 재작년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봄철에 대형 산불이 많이 나. 그 산불의 원인이 어떤지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봄철 대형 산불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줘. 이게 주제예요. 자, 언제 제일 잘할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예요. 아이디어 막 돌아가고 오만 이상한 생각 많이 하고 오만 책 많이 읽은 애들. 근데 이걸 초등학교 때 안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고등학교 걸 못 없애요. 왜냐면 상이 나오거든. 입시와 연관이 돼요. 초등부는 입시와 연관이 없어요. 중등부는 이도 저도 아닌데 어쨌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5학년, 6학년이 참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학년 때부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아이디어 내고 토론하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많이 하게 해주는 게 아이들에게 꽤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그 대회가 없을 때 애들이 단기 주제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수업할 때 3월 달에 비교과 수업을 이 책들을 같이 읽고 토론하는 수업을 할 거예요. 뉴턴 하이라이트라는 책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월간 뉴턴기라고 있습니다. 그 월간 뉴턴기라는 책에서 각 주제별로 묶어서 이렇게 단행본처럼 나온 책들이 있어요. 180가지가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아이들과 함께 읽고 토론할 수 있는 책 4권을 일단은 선정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화학, 물리, 우주, 생명 이렇게 해가지고 읽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자료 조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안에서 연구 주제라든지 자기가 이제 생각 궁금한 것 질문이라든지 토론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려고 해요. 요건 이제 비교과 활동으로 요거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교과는 우리 저 뒤에 있는 세연쌤이 4학년은 초등과학부터 5학년은 중등과학부터 물화생지 순서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교재는 서술형 주간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 2시간은 교과 수업이면 2시간은 비교과 수업을 할 거예요. 이 비교과 수업에는 4학년은 2학기 때부터는 교대 영재원 준비랑 교육청 영재원 준비까지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학년은 전람회 준비, 그 다음에 전람회 끝나고 나면 KSF까지 5학년 때 준비를 해볼 거예요. 6학년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6학년 올라가서는 자연스럽게 브릿지 끝내고 전람회 참가하고 KSF에 사는 것도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신에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줘야 되겠죠.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주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연구 방법을 도입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끝날 때 중학교 시방까지 딱 완성된 상태에서 입시와 관련된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기른 상태에서 중학교에 올라갈 수 있게 하려는 게 저희 반의 목표입니다. 이랬어요. 혹시 제가 혼자서 많이 떠들어서 지루하셨을 텐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도 별 괜찮고요. 네. 이 영재원 가거나 영재학교 가는 친구들은 영재여야 되나요? 영재하고 천재는 어떻게 다릅니까? 글쎄요. 천재는 교육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재를 왜 이제 영재 교육을 따로 하냐면 실제 실패 사례가 있어서 그래요. 어머니들이 잘 아시는 사례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 스푸트니크 쇼크 이후에 이 영재 교육을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때도 따라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신동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동 프로젝트에서 3명이 미국 나사로 갔어요. 그 중에 한 분은 나사 전체에서도 랭킹 2위까지 올라갔던 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계십니다. 전라도 쪽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죠.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영재들은 똑똑해요, 어머니. 똑똑하고요. 수학과학을 좋아해요. 잘해요. 근데 일반 학생들하고 섞어놨을 때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2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뭐냐면 수학과학만 잘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을 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잘한다는 이 평가를 받고 나서의 문제예요. 영재들도요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공부해야 되는 건 엄청 고생해서 공부를 합니다. 영재들이 이룬 성과들은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해서 얻은 겁니다. 근데 주변에서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면 너 수학이 되잖아. 수학 잘하잖아. 너 머리 좋잖아. 우리는 10시간 공부해야 되는 거 너 1시간에 공부하는 거잖아. 너 수학 머리 좋으니까 공부 잘하니까 상 나오고 당연한데 뭐. 아무 긍정적인 필변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을 회피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영재교육은 사실은 특수교육이에요. 지능이 모자란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만 특수교육이 아니고요. 영재들을 일반 학생들하고 섞어놓고 그냥 두면은
평범해지거나 평범보다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재들이라고 하는 건 수학만 잘하는 친구예요. 다른 게 어느 데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또는 과학 영재들은 대표적인 그 성향인데요. 영어 공부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외우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학교 성적이 별로 안 좋은 친구들. 근데 얘네들이 영재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면 얘네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잠재력을 그 분야에서는 잘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영재 교육이 진짜 잘 되는 파트가 두 군데나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K5 연습생들, 그 영재 교육 맞습니다. 근데 그런 느낌이 오시죠? 두 번째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와 같은 체육 영재교육입니다. 우리나라 체육교육은 전부 다 영재교육 맞습니다. 완전 엘리트 교육입니다. 엘리트 교육인데 영재교육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체육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이긴 한데, 만약에 김연아 선수를 우리 중학교에 갖다 놓고 지금 중학교 내신으로 평가했으면 김연아 선수 나올까요? 안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시스템을 수학과학 쪽으로 가져와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점은 수학과학에서 이 친구들이 터뜨리면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쉬워집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의대 쪽으로 터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쪽에서 자라는 애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 연구소라든지 기업 연구원이나 이런 것들이 풀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하면 이쪽으로 포텐셜이 훨씬 더 터졌을 거예요. 그걸 못 터뜨리게 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영재 교육에서 이렇게 길러진 애들이 실제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소를 지금보다 한 10배로 확 키워버려야 돼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아웃풋이 우리나라를 먹고 살게 할 거거든요. 원래 그쪽으로 가려고 예산 편성이 다 돼 있었어요. 위에 계신 분이 틀어버리기 전에.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돈이 되는지를 보는 그 입장에서는 좀 누수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10개 연구해봐야 하나밖에 안 터질 거니까. 하지만 그 10개를 전부 다 투자를 해야 하나가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뭐 연구비 빼먹는다, 쩐다, 성과 없는 거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연구에 투자하는 거는 사실은 투입 대비 산출보다는 그 중에 하나만 터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을 가진 분이 다시 이제 이걸 정상화시켜 주면은 좋아질 거예요. 영재는 그래서 영재가 아닌 아이들이 영재원에 가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영재의 가능성을 가진 애들이 영재원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은- 만일에 이 수업을 듣는다면 네. 정말 저희가 봤을 때 영재 같은 애들은 좀 보이긴 하잖아요. 안 보이기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이도 여기다 수업을 그냥 아까도 말씀했지만 과학만 좋아한다고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네. 지금 저희가 아이들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이런 거 잘하면 영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안 맞아요. 네. 근데 수업을 하면서 어느 파트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영재성이 어디에 있는 것 같다는 아이를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은 이 생명 파트가 조금 연구 방법이 좀 다르고 관심이 좀 달라요. 그래서 수학, 물리 이쪽이 조금 비슷하고요. 생각하는 방식이. 그 다음에 생물 파트랑 의학 파트가 좀 비슷해요. 제가 물리 쪽이거든요. 제가 이제 생물생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기 포유류가 물에 적용해가지고 고래가 됐다면서요, 진화가. 네. 그러면 선생님, 저기 코끼리를 한 100만 마리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키우면 한 만 년쯤 지나고 걔네들이 고래가 될까요? 그랬더니 선생님 웃으시면서 그럼 다 죽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다고 해요?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어떻게 적응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코끼리를 바닷속에 넣어놓고 어떻게 먹여 살릴 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우리 물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실험 여러 번 하면 돼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공 떨어뜨리는 거 100만 번 떨어뜨려가지고 평균 내면 되는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생물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접근하기 다르잖아요. 그래서 과학을 하는 친구들도 친구들 따라서 완전 자연 친화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저기 다중지능 검사하면 자연치나 영역이 따로 있어요. 수리논리하고 달라요. 과학이라고 안 돼 있어요. 자연친화적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간시각 능력이 있고요. 논리 능력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과학도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저는 이렇게 가요. 우리 친구들을 또 나눠요. 야, 여기는 전기천재. 야, 너는 생물천재. 생물 시간에 네가 발표해.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난 생물 잘해라고 실제로 이제 잘하는 친구한테 맡기겠죠. 그럼 걔가 생물 시간에 네가 발표해. 그럼 자기가 와서 막 발표를 해요. 그럼 애들이 쟤도 생물만 잘해. 이러면서 저들하면서 걔한테 배워요.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제가 원하는 거. 실제로 만든 적이 있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해서 12명 팀으로 마무리했었어요. 12명 중에 10명이 영재학교 가고요. 1명이 가고 가고요. 1명이 일반계 고등학교 갔어요. 네, 그 친구 이야기 맨날 하는데 그럼 저는 이놈아만 아파요. 못 보내줬으니까. 그런데 영재학교 갔던 대구 영재학교 갔던 친구도 치대 갔고요. 일반계 고등학교 간 이 친구도 치대를 갔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많이 힘을 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쌤하고 공부한 대로 하니까 고등학교 공부 쉽던데요. 고등학교 가서 발표대회 다 하고 과학 동아리 활동 다 하고 그리고 치대 갔어요. 결국 치대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반 커리큘럼이 여기에 베이스. 과학도 중요한데 사실 수학 위로 보면은 수학이 먼저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 시간에 먼저 어릴 때 수학해놓고 쭉쭉 그렇죠. 하고 나중에 과학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네, 서울과학부 커리큘럼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다른 거죠 완전. 서울과학부 커리큘럼 그렇게 하셔도 돼요. 쉽게 말해 KMO 상 받고 나서 물리올림피아드 상 받고 그다음에 화학올림피아드 상 받고 나서 네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재는 다르다는 거죠. 그 영재. 그러니까 그게 꼭 영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재학교는 다른 커리큘럼인 거죠. 저희는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반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최상위 기간은 예비 초 5가 온다면 수학을 어느 정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수학은 중학교 1학년 수학 정도까지 합니다. 빠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학도 가이드를 드리면 저기 수학 기본 과정으로 3학년까지 끝내고 돌아와서 심화 과정 하시는 경우 있죠. 그 학원 그렇게 커리큘럼 짜시는 학원은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마치고 중학교 1학년 심화를 해야지 개념을 활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심화는 어차피 내신이 안 나와요, 그죠? 그럼 심화를 중학교 1학년 심화를 풀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 1학기 공부하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심화가 풀려요, 어머니. 풀려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요. 근데 2학년 1학기를 공부한 다음에 1학년 1학기 심화를 하면 심화 문제 풀 수 있게 됐으니까 실력이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럼 심화 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과정 쭉 하시게 나아요. 그러니까 1학년까지 배우면 1학년 개념만 가지고 1학년 심화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개념을 활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영재학교 수학은 이걸 해야 돼요. 지금 저랑 수업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들이 이것 때문에 울면서 다시 블랙라벨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블랙라벨 좋아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얇아요 일단. 두 번째는 심화 문제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내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블랙라벨은 진짜 기본서, 중학교 1학년 기본서를 끝내고 나서 블랙라벨을 혼자 풀면서 심화가 되는 교재예요. 그래서 블랙라벨을 혼자서 꼼꼼히 공부한 친구들은 진짜 수학 잘하게 돼요. 단 1학년 거 마치고 1학년 거 1학년 1학기 마치면 1학년 1학기 블랙라벨 2학년 1학기 마치면 2학년 1학기 블랙라벨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효과가 있어요. 그거 하시면 영재학교 기출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거예요. 수학 지금 저랑 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또 수학이 안 된 친구들이 있어요. KMO 안 했거든요. 자, 2학년 2학기 되어서 KMO에 상이 안 나오거나 KMO 전혀 진행하지 않은 친구들이 중3 수학까지 공부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심화 블랙라벨까지 했느냐 물어봤을 때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1년 동안 제일 효과적인 거는요. 영재학교 기출문제 전부 다 푸는 거예요. 영재학교 여기 조금 전에 홈페이지 제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수학도 다 있어요. 수학이 한 해에 10문제 정도 나와요.
많이 잡아서 7문제에서 1문제. 몇 문제? 한과에는 몇 문제였죠? 한과에는 4문제. 그럼 한과에는 2021년도부터 기출문제가 나와 있을, 22년도부터 나와 있는 게 22, 23, 24, 25 4년씩 나와 있거든요. 5문제씩 치고 20문제잖아요. 20문제. 공통 출제되는 건 좀 많아요. 7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돼요. 거의 5년치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럼 거의 50문제. 합하면 대충 70문제 정도 되죠.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따로 나와요. 거기도 수학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기출문제까지 딱 포함하면 대충 100문제가 돼요. 일주일에 2문제씩 해결하면 1년 걸립니다. 쉽게 말하면 기출문제 다 풀지 않고 애들이 가요. 시험 치러. 선생님 지금 하시잖아요. 그죠? 애들 그 스타디 하시잖아요. 1시간 몇 문제 풀 수 있나요? 1시간에 한 문제 풀면 잘 푸는 거죠. 그 일주일에 딱 기출문제 풀기 위해서 최소 3시간씩 투자를 해야 돼요. 한 문제 풀기 위해서. 문제 보시면 알아요. 아까 과학도 한 과목이 좀 이상했잖아요. 수학도 그래요. 복잡해요. 그 문제 읽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책 찾고 이래가지고 답지 만들고 답 써보고 그렇게 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려요. 한 문제 다. 그럼 1년 동안 일주일에 2문제씩 기출문제를 쭉 풀면 1년 걸려요. 지금 공개되어 있는 기출문제만 그래요. 굳이 KMO 해야 될까요? 과학은 좀. 과학도 마찬가지. 과학도 기출문제 안 풀고 가는 애들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입시는 입시예요. 그죠? 그러면 제일 효과적인 건 뭐예요?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풀어본 애들이 그 학교에서 나온 문제에 대해서 제일 감각이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한다고요. 왜 안 할까요? 그걸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진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요. 네. 네. 인원수는 지금 저희 원장님 이야기는 많이 모이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저희가 이제 최대 10명은 안 될 겁니다. 그럼 인원수는 전체 다 학년별로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인원은 8명. 그래야지 분야를 전문가들 세우고 저들끼리 경쟁시키고 이게 딱 제일 좋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8명까지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바로 8명이 시작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8명 시작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파악할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원수가 한 4에서 5명 정도를 시작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시간을 네. 주시간이 좀 겹쳐가지고 혹시 이거를 단과처럼 그건 저희 원장님하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는 거 조금 저희 원장님하고 오케이 하시면은 뭐 저는 따르면 되니까. 이게 수업 듣는 거 외에 집에서 또 그 외의 시간에 활용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많고 모릅니다.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이걸 읽어오라고 했는데 읽어와야 되는데 읽다가 혼자서 막 그 궁금증이 생겨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개별적으로 조사해 볼 거를 과제를 줄 수 있어요. 그럼 네가 그 조사해가지고 다음 해에 와서 친구들 발표해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는 가서 그걸 공부를 이게 이제 이 다이얼로 돌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 모델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삼부심하다고 하는 미국 초등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수업 시간 기본을 배워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남아 이러면 남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남는 친구들에게 심화 과제를 줘요. 그럼 얘네들이 그 심화 과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요 어떤 심화 과제를 공부했는지를 생기부에 적혀요. 그 생기부에 적힌 리스트를 가지고 뭐가 되냐면 이제 진화가 됐어요. 미국에는 이미 이게 자리 잡혀 있어요. 이게 렌젤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거고 3부 심화 과정이 있고 그래서 미국의 초등학교 교육 과정은 전부 연재 교육 과정으로 이미 바뀌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려고 했었어요. 하려고 했다가
종합 재능 TTP인가? 종합 재능 포트폴리오라는 형태로 이제 생기부를 바꾸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로 윗부분이 바뀌면 맨날 흔들리잖아요. TTP라고 하는 걸 하려고 했었는데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10년 전에 임제교육을 제가 그 공부할 때 그때 이제 진행되고 있었던 건데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맞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과학 공부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 안에도 생물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물리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으면 그 친구한테 그 주제를 줄 거예요. 그 주제를 친구가 집에 가서 책을 읽고 주어진 자료를 보고 정리를 해가지고 친구들 발표하고 이런 형태로 시간에 개별적인 시간을 계속 시켜놔요. 물론 다 하겠다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블랙홀 좋아하는 친구가 절대 식물 연구한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생 개별적으로 관심사에 맞춰서 과제가 개별적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중에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물론 바로 연락드릴 겁니다. 우리는 이 친구가 뭐 주제 연구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시간 몇 시간 정도 필요할 거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연락드릴 겁니다. 진도 나가는 수업은 교과진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주관식으로 시험을 볼 수 있겠네요. 교재 자체에서 피드백을 계속 해야 됩니다. 선생님 저기 네. 수업 시간에 네. 저기 교과 수업 한 타임 하고 그 다음에 설명 수업 문제 풀이 피드백 시간 1시간씩 하시죠? 네. 마우스 소리 안 나와. 저 책 내용을 이해를 하고 네. 수업을 진행이 되다면요. 네. 이 아이는 아직 역량이 안 되고 좀 수업이 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죄송하지만 초등학교 지금 5학년, 6학년인데 그 모든 과학 영역을 못하는 친구도 본 적이 없고요. 모든 영역을 잘하는 친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화생지가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별로 잘하는 분야가 있으면 못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저기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 있는 녀석이 고3 때 저랑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바로 다이렉트 들어갔거든요. 이 친구가 원운동을 10분 만에 이해했어요. 제가 설명해주고 수학적으로 설명해주고 미분해봐, 정리해봐, 90년 이렇게 돼, 계산해봐, 한 번에 끝냈어요. 이 친구가 화학에 유기화학 단원이 딱 한 챕터 있습니다. 베타, 이타, 프로파, 부타 쭉 연대하고 그 탄소 동위원소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단원을 한 달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학년에 여학생이 걔는 제주 수의대를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물리를 너무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죽을 듯이 힘들어했어요. 그 친구는 그 유기화학 한 챕터를 딱 1시간 만에 다 끝냈습니다. 아이들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저희 과학 수업을 하면서 과학 중에서 어느 파트에 관심이 있고 어느 걸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게 일단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저희는 이제 그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게 끝난 시점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못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될 것 같은 친구들한테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건 그래도 한 4, 5개월 지나야 되고요. 한 달만 알 수 있으면 참 행복하겠는데 그 정도 기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총 4일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하면 이제 탈락이 그렇고 이제 이 길이 아니라고 이제 나가고 그러면 만약에 전원 다 남아 있다. 그럼 저희 원장님 능력이실 텐데 네네. 적당하게 아이들이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네네. 이거는 약속드릴 수 있는 게 저희 과정을 정확하게 끝내서 6학년이 끝났을 때 네네. 중학교 올라갔을 때 과학은 학교 과학에 대해서 부담 가질 이유는 없도록 보면 돼요. 그러니까 총 4일 만약에 이제 처음에 이제 꾸려진 그 상황이 그대로 초로 계속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초에는 새로 진입이 힘들겠어요? 초 5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다만 들어온 애는 힘듭니다. 아, 네네.
당연히 나중에 들어오는 애들은 나 당연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반이 더 증원, 그러니까 신규반이 그거는 저희 원장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아, 네. 이게 수업이 4시간이라서 뭐 한 빠질 수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보충을 어떻게 저기 빠질 때 미리 말씀 주시면 교과는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그 링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비교과는 자신은 없습니다. 비교과는 왜냐하면 그날 같이 일어난 토론의 양상이 이제 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머니? 그래서 비교과는 자신은 없는데 뭐 수업 자체에 녹화를 해서 보시는 건 가능할 겁니다. 다만 가능한 한 보시면 알겠지만 안 빠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초등이어가지고 네. 네. 어디 놀러 가는 아이들이 놀러 갈 있으니까 때도 있고 네, 알고 아저씨들도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일단은 제 경험상은 과학 수업에 빠지려고 하는 녀석이 별로 없어서 이때까지 그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수업 교육성이 일어나는 부분이 교과는 좀 심각할 수 있으니까 교과는 따로 보충하셔야 되고요. 비교과는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그 친구만 개인 연구가 좀 딜레이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 굳이 보충을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과학 페어가 토론하는데 그 다음 시간에 토론 개요서를 썼는데 앞에 토론 참여 안 했는데 애가 와가지고 그 다음 시간도 멀뚱멀뚱 앉아 있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는 수업 영상 녹화인 거를 보라고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궁금하신 거 더 없으신가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뭐 언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혹시 제 연락처 필요하시면 명함 여기 두고 갈 테니까 받아가세요.